시민으로서 우리 청장님 마포 자랑을 한번 해보시죠. 네. 마포는 제가 처음에 명예직으로 구현할 때만 해도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예. 주거 지역에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마포가 이제 DMC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서서히 상업 지역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마포 스타일, 그러니까 마포 그러면 얌전하고 조숙하고 이런 분들의 위주로 돼 있었다면 지금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은 좀 더 활동적이고 더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홍대를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가 젊어지면서 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마포 그러면 무엇보다 사통팔달의 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래서 우리 마포는 길을 넓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통로로 지나가는 길로 많이 돼 있는 거죠. 저쪽에 마포 기빈로, 마포로, 또 서강대교는 양화로, 그다음에 이쪽 그 성산로, 그 우리 구청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밖에서 여의도로, 강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 공항 가기도 수월하고요. 시청도 가깝고, 또 서부 간선도로로 들어가는 것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래서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또 상암동을 주축으로 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상암동이 갑자기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 교통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또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불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포 그러면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의선, 그 다음에 뭐 공항철도, 2호선, 6호선 이렇게 등등의 다 교통이 이렇게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통을 먼저 꼽을 수 있고, 다음은 또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포 그러면 이제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가 이제 방송 위주로, 방송 그 신문사 위주로 지금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고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디지털 쪽으로는 아마 서울에서 으뜸가는 그런 곳이 상암동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도 홍대 세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이 됐었죠. 저번 주에.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마포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이 걸릴까? 젊은 사람들이 활동이 왕성하고 이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코로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사태에 너무나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2.5, 3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거리두기 완화를 좀 뭐라 그럴까 2단계나 2.5단계는 하향하면 상향하는 거죠. 2.5가 1.5가 이렇게 하면 경제는 살아나지만 또 이 코로나 위험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걸 완화를 할 것이냐 강화를 할 것이냐. 완화를 하면 경제는 좋아지지만 강화하면 경제는 나빠진다. 그럼 사람들이 말이 코로나 걸려서 죽기보다는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도 정부 지침을 따라가면서 9시까지는 철저하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9시까지는 철저하게 영업 시간을 준수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몽 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참 마포는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에 대한 집단 발병은 없는데 이제 종교단체 중에서 특히 교회에서 감염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좀 종교 지도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거리두기라든가 그다음에 대면 이런 기도보다는 비대면 목회 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는 것이 국가 정책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경제가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마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인데 코로나에서 발길이 다 끊기고 내수도 어려워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서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는 딱히 우리 구만의 별도의 이 지원 대책은 방역을 잘해준다든지 방역, 그냥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자가격리 격리자들에게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한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예산의 구조가 8대2 구조란 말이야. 8이 중앙정부고 우리가 2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생활치료시설. 그러니까 정부,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생활치료시설을 갖추어서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중증 환자가 아닌, 예를 들면 50세 이하라든지 그다음에 그 발열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어서 하도록 나오는데 예산이 한 5억에서 6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서울시와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에 오는 분들 철저하게 검사해드리고 통보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 간 사람 간 감염 전파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투입을 해서 좀 더 적극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바로 적극적 대처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포구가 서울자치구에서 최초로 코로나 전담 콜센터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전직원 역학조사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셨고 전국 최초 구직형 이 당구 아카데미 설립 등 청년께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최초가 되어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코로나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국 최초가 많습니다. 네, 그것은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빠른, 그러니까 행정은 저는 항상 선제적 행정을 강조해 왔거든요, 우리 직원들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어형 행정보다는 공격형, 선제적, 공격형의 선제적 행정을 저는 강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것이 발병하자마자 저는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메르스를 겪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저희가 상황만을 만들어서 TF죠. 그걸 만들어서 바로 저희가 투입을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처를 했고 전 직원 역학조사원화는 어떤 코로나 환자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역학조사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 그 역학조사원을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의사야 돼요, 의사. 의사 중에서도 그 일부 약간 제한은 있지만. 그래서 전문 그 지식이 있는 의사가 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우리 햄프지에 탑재를 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강의를 듣도록 해서 현장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환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바로바로 국별로 해서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단계로 격상이 됐을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고 출퇴근하면서 우리 수행비서하고 제 수행들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들에게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너나 할 것이 코로나로 우리 주민이 코로나에 노출이 됐다면 너나 할 것이 모두가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전 직원 역학조사.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그 홍대 세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나왔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환자가 새벽에 생기면 바로 아침 9시면 바로 나갑니다.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조사를 바로바로 하죠. 그래서 바로바로 제가 진단을 해서 자가 격리자. 이 사람은 또 예를 들면 코로나 교육 검사 받을 자 이렇게 분리를 딱딱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도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겠네요. 다른 데서는 그거는 벤치마킹은 아직은 못 들었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전 직원 역학조사나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건데 벤치마킹 하는 거 하나는 선별 진료소를 우리 마포가 서울시내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별 진료소. 이 선별 진료소는 원래 코로나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지 어떤 전염성이 있는 질환, 예를 들면 에이즈라든지, 그러니까 결핵, 에이즈 이런 환자는 선별 진료소를 거쳐서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려고 계획을 원래 했던 거예요. 오늘 코로나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이미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선별 진료소 만드는 예산을. 그래서 작년에 좀 저희가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려고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와서 우리가 선별 진료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저희는 선별 진료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저희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우리 의료진들이나 환자들이 큰 불편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소신이 아주 강한 걸로도 소문이 나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의 청년 수당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어요. 네네네. 예. 그 민주당이 이렇게 상당히 중점을 두는 사업인데, 예, 청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물론 정부의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 소외계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그 계층, 이 선별 지원해 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되 그 혜택이 물질로 가는 것보다는 두뇌에 입력할 수 있는 체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자. 예를 들면 우리 관공서는 그 어떤 경제에 있어서 저수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 경제가 약간 어려워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는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제가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 젊은이.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젊은이. 그다음에 지금 유튜버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유튜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서 요즘 우리 마포 DMC에 맞는 젊은이들이요. 방송 콘텐츠, IT 관련 분야에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그 젊은이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 마포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숙련공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를 졸업하고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매니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에게 계속 내가 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씩을 저희가 주고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출근해서 기술을 내가 하던 일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저희가 올해는 4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제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서체 개발을 했습니다. 10명을 저희가 서체 개발을 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10명을 데려다가 저희가 서체 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명은 자진해서 빠졌고요. 9명이 전체가 다 취직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명이 세종대왕 글꼴 디자인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7명이. 그래가지고 7명뿐만 아니라 이 9명이 다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숙련을 시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바로 졸업한 애들은 데려다가 또 숙련을 시켜야 되니까 부담이 가는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흡수를 해서 그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그냥 아무나 막 데려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DMC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다가 설문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시킨 아이들을 데려가는 회사는 우리 예산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노동부, 또 노동부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보다는 그 젊은이들을 직원으로 데려가잖아요. 정규직 직원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노동부에서도 그 학생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노동부 3분의 1, 우리 3분의 1, 그 다음에 그 회사는 3분의 1만 내면 그 직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도 되어 있고 급료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전혀 부담이 없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와서 이제 2018년도 구청에 돼서 2019년부터 시작을 했죠. 바로 해서 이거는 제가 원래 한번 하고 싶었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던 거고 경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경험을 계속 쌓게 만드는 거죠. 현장감을 살려주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됐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험은 얼마나 중요한가.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물체라든가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저 사물이 뜨거운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데이지 않잖아요. 아 저건 뜨거워 하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뜨거워라고 입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걸 우리는 넣어주겠다는 거 아이들에게. 그래서 뜨거운 걸 함부로 잡지 않고 대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다음 이번에 교체되는 김현미 장관 그동안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어느 누구도 부동산을 해결하는 정부도 없고 해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왜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집이 오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모 신문의 제목이 호텔에서 살아봤어? 이렇게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썼는데요. 어느 누구나 10억,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지금 1억밖에 없는데 10억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1억 있는 사람은 1억에 맞는 집, 5억이 있는 사람은 5억에 맞는 집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안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욕심은 있는 거죠.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값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집을 팔아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내 집이 비싸야 내 걸 팔아서 내가 원하는 데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은 비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오르는 거 그게 이익이 아니거든요. 내 집값이 오르면 모든 게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채 있는 분도 내 집값이 오르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적 인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집은 지어야죠. 임대주택도 지어야죠. 왜? 아니 10억짜리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이 먹고 돈 없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어서 보호해 줘야죠. 그게 복지 아닙니까? 복지 하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옆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했는데 그 층고를 더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층고를 또 올리는 상향하면서 받은 조건으로 임대 아파트를 넣어주는 건데 그것마저도 임대 아파트를 쓸데없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질감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주택 정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이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참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있지만 누구나 내가 지금 살다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 보이고요. 더 큰 집으로 갖고 싶고요. 근데 여건은 안 되면 이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정부 탓.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잘못되면 아니에요. 정부 탓이라고 그래요. 정부 탓이라니까. 아니 지금은 잘못되면 문재인 탓. 예, 잘 되면 내 탓. 이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예. 그래서 저는 이 주택 문제는 싱가포르처럼 뭐 싱가포르에도 제가 공부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외국처럼 유럽이 뭐 30% 이상의 임대주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10%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이유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다. 이것만 좀 인식을 좀 하셔서 다 같이 좀 공감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데 자꾸 또 부추기는 자꾸 정부의 정책을 물어뜯고 헐뜯는 부류가 있습니다. 암적인 존재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비난만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칭찬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무조건 비난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주택 정책은 요원하다. 이거는 정말 만족하게 하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장님께서는 어쨌든 어려움이 처한 서민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는 MH 마포 하우징. 마포의 대표 정책으로 꼽힐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까?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새를 살면서 굉장히 많은 모욕도 느꼈고 불편함도 느꼈고요. 저희가 7남매 제가 장남인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으면 방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새 얻는데 엄청 애를 먹으셨어요. 그러다 있는 자식들 어디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아버지는 숨기지는 않으셨어요. 7남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새를 얻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 후보 시절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제가 집이 없는 분들에게 정말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참모들은 반대를 많이 했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은 앞으로의 내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나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돈 없고 힘 없고 아주 사회적 약자가 들어가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국회의원도 임대주택 들어가고 구청장도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임대주택에 살았는데 그 장관 어머니가 임대주택 산다고 비난하는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장관이 엄마 또 집 사주면 또 집 사했다고도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들어가면 또 비난받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의 지위를 뺏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또 사람들이 제가 집을 처음 샀을 때가 2011년도 봄인데 구인할 때인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만 있으면 밥에다 김치만 먹고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이런 정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공약에도 넣었고 실제로 구청장으로 와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도와줬어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그만두신 그 당시에 그 MH 하우징을 담당했던 김영기
복지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1호 주택을 제공하면서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 청장님, 제가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40대하고 30대 부부가 딸이 둘인데 고시원에서 2칸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살았어요. 그것을 제가 LH에서 그 주택을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1호 주택을 제공을 했는데 그분이 울더라고, 울어. 깨끗한 집을 줬더니 그래도 보증금 거의 없이 한 달에 5만 원만 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LH에서 우리가 그 MOU를 맺었어요. LH에서 그걸 알고 마포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7채를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7채. 그런데 그 7채를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4채는 그 MH 마포 하우징으로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그 나머지 3채는 저희가 받아도 그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뭐 완전 지하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집이어서 제가 3채는 놔두고 4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LH에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그걸 확대를 해서 지금 27채인가? 네, 27채인가 우리가 MH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SH에서도 SH에서도 우리한테 MOU로 주택을 주겠다. 그런데 다행히 LH 변창흠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가신 분이 제가 서울 시운할 때 SH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저 우리 마포에 그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 중에 비어 있는 거를 우리한테 위탁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유는 LH지만 거기 입주자는 우리가 선정하는.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려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김세용 SH 김세용 사장님도 제가 서울 시운할 때 우리 SH 사장이어서 저하고 또 잘 이 협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SH에서 우리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날려고 하니까 날개 달아주는 격이 돼버린 거죠. 우리 MH 하우징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LH와 SH에서 우리한테 적극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됐어요. 총장님 임기 동안에 95호를 제공하겠다. 또 제가 연남동에 쌍마빌라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6가구, 26가구를 청년 및 그 마포 하우징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독립운동가 후손,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노령,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후손 이렇게 하여튼 해서 그분들로 제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우리가 지어서 우리 말 그대로 이제 마포 하우징이 우리가 직접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LH에서 받고 SH에서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서 줬어요. 근데 제대로 된 처음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임대주택으로 설계해서 주는데 이 임대주택이 다 단독 호수예요. 단독이에요. 쭈르륵 닭장처럼 만든 게 아니고 단독으로 만들어서 정말 쾌적하고 정말 엘리베이터까지 다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집합, 그다음 좁다, 그다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자재가 날림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애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총장님 그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그렇죠. 경쟁률이 치열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가 후손,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신혼 부부, 그리고 저 연세 드신 독거노인 이렇게 골고루 내야 됩니다. 골고루 넣어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아기가 있으면 또 노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커뮤니티를 제가 형성이 되도록. 선정은 구청에서요?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야죠. 저는 관여 안 하고요. 저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그 과에서 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알맞은 분들이 들어가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 마포구청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포에서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이면 누구나
행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복은 헌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역할은 없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